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차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차시 수업 때는 이 노트랙이랑 이 세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 이런 고갱이나 고흐의 그 후기 인상주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또 2차시 수업에서 이 고갱하고 고흐에 대한 이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제 얼굴이 들어가고요. 예,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이제 이 고갱인데요. 고갱은 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시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색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작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갱은 원래는 미술의 회화의 꿈이 제일 늦게 된 그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 35? 그때 이제 그 증권회사를 다녀요. 이 사람은. 그림을 취미로만 했었죠. 음, 이 사람은 이렇게 견습 성원이 되고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선원 생활을 중단하고 파리에 와서 증권 거래점의 점원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회화의 흥미를 가지기 시작해서 인상파의 작품을 수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증권에 취업을 하면서 그 굉장히 그 잘 나가는 그런 작품을 살 정도로 굉장히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살롱에 출품도 하고요. 그래서 피사로의 소개로 세잔, 기요맹 등과 친교우의 화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35세에 모든 거를 다 그 회사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화가에만 몰두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생이 이제 시작된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35세 그림에 이제 전념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은 평범한 그림이 싫은 거예요. 어디 좀 그 다른 데 가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대서양의 이 마르티크 섬이라는데 사람이 잘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데도 가고요. 또 고흐와 함께 남프랑스에 아들 내서 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고흐와의 작별로 몽타방으로 옮기죠. 그래서 거기에 그림과 조각, 파나, 도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남태평양에 타이티 섬으로 떠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이런 마르티니크 섬에 갔는데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섬이 그 당시에 섬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의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이 섬을 갔더니 자꾸 도시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여기서 다시 파리 프랑스로 와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다른 섬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간 게 타이티 섬입니다. 그래서 타이티 섬에서 이제 끝까지 이제 가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런 매독, 영양실조 아주 가난한 생애를 마감을 하는 그런 그 화가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1848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고갱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 페루행 여객선에 오르지만 페루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배 안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시작한 이 고갱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고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 고갱은 선원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선원을 그만두고 어떻게 돼요? 증권 거래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고갱은 그림을 그리고 미술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풀 고갱을 위대한 화가라고 알고 있지만요. 사실 풀 고갱은
그가 나이 30이 되기까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화가로 전업을 띈 거는 30대 이후라는 거죠. 대단한 열정이죠. 그 나이에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감탄할 만입니다. 그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1876년에 이런 마네, 느로아느, 모네, 피사로, 세잔 이런 작품을 사 모으면서 시작된 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곧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증권이면서 굉장히 잘 살았나 봐요. 이런 작품들을 막 이렇게 모으고 정말 유명하다는 이런 작품들을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세 때에 본격적으로 이런 미술에 전념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업가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과도 결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가족이랑 뭘 다 포기하고 이 화가 작가로 되겠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많은 모순들이 이 유럽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가장 귀중한 능력, 즉 강렬하고 예리한 이런 감성과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앗아가 버렸다는 이 고개의 확신이 양식이나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인간의 열정처럼 힘차고 강렬한 그 어떤 것을 찾아 나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갱의 그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표현적이고 이런 원시적인 그런 아주 보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주 색이 굉장히 확실한 색들이라고 그럴까요? 원색적인 이런 색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원시적인 아니면 무슨 이런 표현주기 이런 작가로 많이 남죠. 이 풀 고갱이 스케치입니다. 나는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이 고갱은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이 주식 거래인 시절에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화가로서의 성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5세 주식 거래인을 그만두고 화가로 마음을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고갱은 이렇게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을 다 헤어지고 혼자 파리로 정착해요. 근데 벽보를 붙이며 연명하는 이 가난함과 도시 생활에 지쳐서 남대서양의 마르니크 섬에 떠납니다.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가족을 다 떠나고 빈털터리로 해서 이게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이제 그림을 그겠다고 굉장히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책임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또 용기인도 또 대단하죠. 그 나이에 중년에 이렇게 화가가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높이 사야죠. 이게 그 마르티니크 섬입니다. 마르티니크 섬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이 원시주의적 작품들은 이 파리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특이했거든요. 굉장히 원시적이면서도 이 그림의 이 색감들이 굉장히 좀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테오가 고갱과의 거래를 시작하고 고흐와도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흐와 고갱의 미술계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오래가지는 못했죠. 이거는 폴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입니다. 초반에 그들은 서로에게 이런 자아상을 그려주고 깊은 우정을 쌓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예술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고 고흐가 자신의 길을 자르는 사건이 벌어지며 이 개들의 동거 생활은 다 2개월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당시의 고갱은 고흐의 그런 강기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지만 고갱이 고흐를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고갱이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그림을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 섬에서 그림을 가지고 와서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고우 동생 태호가 이런 그 그림을 고객의 그림을 이제 괜찮게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어라. 그래서 고우 집에 이제 같이 머물게 됐죠. 근데 이 고우가 이 고갱을 너무 좋아해요. 음. 그리고 서로 그림도 그려줘요. 고우도 고갱의 그림을 그려주고 고갱도 고우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게 그 워낙 그 유명한 화가들 보면 뭐가 있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고흐가 좀 이렇게 좀 자기 귀까지 자를 정도로 그러니 이 고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고흐를 만나지 않고 고흐는 고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갱을 갈망을 하면서 고흐의 그림들은 나중에 고갱을 그 기다리는 그런 그 고흐의 고갱의 그런 하풍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흉내를 내요. 나중에 죽기 전에는. 그래서 그만큼 고갱을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고흐를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보지를 않고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프랑스의 퐁타방이라는 떠난 이 고갱이 그의 대표작 중에서 하나인 이 황색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뭐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폴 고갱에게 그려준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줬고요. 또 고흐처럼 이런 그 고객의 그런 작가의 생애 예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흐가 이 표현주의 경향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면 고객은 이런 원시주의 경향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예술은 여러 상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징주의와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주의할 점은 이 고갱 자신은 자기 예술을 종합주의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근데 고갱은 그 중개인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여유 있는 아마추어 미술 예술가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주말화가라고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었다. 대려 이 시기에는 까미우, 피사로 등에 인해서 인상파화를 불리던 화가들의 그림을 사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고갱은 이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고갱은 생전에는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런 인상주의를 벗어나서 종합주의 색채론에 입각한 작품들이 남긴 화가로 널리 인정받기 되었고요. 생애 그 마지막 10여 년은 타히티를 비롯한 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생활하며 작업했고요. 이 시기의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타히티 섬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그림의 원색적인 그림들, 그 다음에 그런 그 자연적인 일상적인 이런 것들의 그림들이 아마 나중에는 대표작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고갱의 작품은요, 이런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 같은 이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갱의 그런 그림으로 인해서 피카소가 생겼고요. 또 이런 그 고갱의 이름으로 해서 앙리 마티스의 이런 그 색감, 원시적인 색감에서 이 앙리 마티스는 또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보색, 그런 단순하면서도 이런 보색 대비를 많이 쓰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갱이 사후 파리의 아트딜러 볼라드라는 두 번의 유작전을 파리에서
개최하고 그제서야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갱은 이런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회화뿐만 아니라 이런 조각이나 판화, 도회, 저술 등의 다양 면에서 작품을 남겼고요. 고갱의 학품은 이 클로아조니의 구분의 뜻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대표작들의 주제는 이런 원시주의의 바탕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설교의 상상도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그래서 이런 원시적인 이런 빨간 카페트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죠. 그리고 언제 결혼하세요? 타히티 섬에서 그린 고갱의 작품에는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언제 결혼하니? 마 질투하고 있니? 왜 골이 나 있니? 등 이외에도 대하의 단편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일체 인공적인 여벌 문화가 없는 이런 타히티의 생활에 그의 생활이 한 장면이 상징적인 의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892년 7월에 그는 부인 매트에게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지금에 와서야 이 토지와 이 향기를 알게 되었어. 나는 타히티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런 수수께끼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마오리족 바로 그것이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1년이 걸려 버렸어. 라고 이렇게 글도 쓰긴 했답니다. 이러한 그의 이해가 이 그림 속에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고요. 두 여인의 이런 동과 정의 자세에 대조해 하반신이 겹쳐 있는 그 미묘한 뉘앙스가 인상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 여자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같이 겹쳐 있어요. 이런 겹쳐 있는 하반신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이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고갱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릴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요? 굉장히 경건하게 그린다는 거죠. 근데 이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이 자화상을 자세히 보면 1889년에 이 황색 그리스도라는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왜? 경건하게 그려야 할 이 그리스도가 마치 브루타뉴의 농부처럼 그려졌다는 이유죠. 이후 고갱은 자신의 자화상에 황색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려 넣었는데요. 좌우가 바뀐 것으로 미루어 봐서 거울에 비친 황색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도기 항아리는 고갱이 직접 만든 것으로 또 자신의 얼굴 모습을 형상하고 있어요. 또 항아리의 계기스러운 형상, 그리스도의 얼굴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이거는 뭐냐?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이 고갱, 자아성을 연상할 만큼 이 세 이미지를 미묘하게 얽혀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 속 그 황색의 그리스도도 자신을 투영한 것이죠. 자신이 가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험난한 길을 그리스도의 고행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이 가난과 싸우면서 점점 이런 도시와 민명에 대한 한멸감에 쌓여서 고갱은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마리아를 경매하면입니다. 이 고갱이 이 유일한 종교적인 그림으로 이 성모 자상의 타히티 섬의 원주민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런 풍요로운 숲속에 서 있는 붉은색 옷의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 무등을 탄
아이는 아기 예수, 왼쪽 끝에서부터 이런 그 노란색 날개를 가진 뭐예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 그 날개를 가진 그 천사와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는 타히티 여인들이 서 있다는 거죠. 이제 천사들 얘기겠죠. 후광이나 천사들의 성모를 마중하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는 전통적인 이런 기독교성을 따르고 있지만, 성모 마리아를 향한 이들은 서구식의 기도가 아닌 양소를 맞잡는 이런 맞잡는 타히티식 기도를 하고 있고, 앞쪽이 재단에 놓인 제물들은 타히티 섬의 야생 과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 마리아를 경배하며 하면서 이런 그 주제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거였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이게 타히티 섬의 원주민들을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타히티 섬의 옷이나 이런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 그 마리아를 경배하며를 이 타히티 섬에 비유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를르의 늙은 여인들입니다. 이 1886년부터 90년에 걸친 5년간은 고갱은 이 부르타뉴 지방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몽타벤에 살다가 르플루드에 옮겼고요. 그 사이 1888년에 가을,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 고갱은 이 고흐의 그 권유로 남프랑스에 아를르르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 그려진 거고요. 화면에는 이 평탄한 길을 배경으로 해서 이상한 모양의 농촌 부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여러 형상 간의 관계에서는 어딘가 불안정한 데가 보입니다. 어째서 이런 앞길을 막고 있는지, 이렇게 앞길을 막는 것처럼 붉은 담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붉은 두 개의 집더미 너머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붉은 담이 가로막고 있고, 두 개의 집더미 너머에 있는 것이 연못이고, 또 거기에 하늘이 비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고, 화가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색면으로 전체적인 조화만을 이루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무슨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죠. 동물의 형상들로 보이죠. 이게 타히티의 여인들입니다. 부푼 희망을 갖고 도착한 이 타히티 섬은 그가 상상하던 이런 원시적인 순수한 자연의 섬이 아니었답니다. 이미 백인 식민지 지배자들이 넘쳐서 문명을 물들고 갔던 곳입니다. 고갱은 타히티 섬에 깊이 실망하지만 2년 정도 머무는 동안 이런 60여 점에 가까운 회화와 조각 작품을 만듭니다. 마타이아 섬입니다. 타히타 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시적이고 순수하고 문명에 물들지 않은 장소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타이아 섬에 또 다시 갑니다. 그곳은 고갱이 찾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갱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표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승사자예요. 고갱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이기지 못해서 프랑스로 돌아오죠. 프랑스에서 고갱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도 만나고 그의 그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인전을 여는 등 열심히 했지만, 그의 그림은 여전히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빈털털입니다. 그런 좌절과 극심한 생활고에서 시달리던 고갱은 또다시 타히티로 떠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타히티 섬에서 고갱의 생활은 여전히 끝이 없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술과 매독으로 병들어갔고 자살을 시도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며 유작이라 생각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원시적인 감정과 상상력의 화가가 이 고갱이고요. 또 색채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믿어서 원근법이나 명암법의 사용을 거부하고 강렬한 이런 평면적인 색면의 회화를 자유롭게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문명에 속박되지 않는 생명의 순수함, 숨쉬는 이 타이틀을 그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성서의 내용을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재해석한 고갱은 나파에로의 성모자상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고갱은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제목들을 이런 의문 퀘션 마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신비한 푸른 바탕에 낯선 이방인들의 모습을 빌려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서사를 벌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지병에 시달리고 사랑하는 딸, 아들린의 죽음에 대한 충격, 뭐 이렇게 도대체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면서 마지막 작품들을 이렇게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색은 본능을 일으키는 침묵의 언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이런 것들이 보이기죠. 침묵의 언어예요. 이 색감들이. 그래서 청색, 에메랄드 그린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고요. 책에서 봤던 이 푸른 신비보다는 침울한 비장감이 차갑게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밝게 때로는 희미하게 인물들의 색은 역시 약간 푸른기가 들어가 있는 노란 빛으로 이렇게 사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유명하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르티니크 섬에서 돌아와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고흐는 고갱하고 만나는 장면들 이런 얘기들이고 고갱은 9주일 동안 고흐와 함께 지내면서 작업을 하다가 서로 성격 차이로 안 돼서 결국은 이 집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황색의 그리스도입니다. 고갱이 타히티 건너가서 이전에 최고 걸작으로 지목되었고요. 이런 교야당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원경에 보이는 것은 이 뽕다뱅 마을과 생트 마르그르트의 언덕일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브르타뉴 여인들, 십자가, 붉은색 나무들 모두 하나의 상징적인 풍경의 요소로 있죠. 야성이 가득하고 자만에 부푼 그가 이 작품에 임하면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견고하게 화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비친 어떤 화제도 그가 나타내려는 의도대로 변형되고 추상화되어 버린 거죠. 이 그리스도의 우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얼굴에는 무서운 슬픔이 있다. 이 무렵에 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아마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 날입니다. 고갱은 이제 이 브리타뉴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문명에 때묻지 않는 생활을 먼 곳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타히티 섬에서 이 브르타뉴에 그린 것들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의 날이라는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린 작품이지만 단순하고 명쾌한 이런 형태이고 밝고 대담한 색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고갱이 추구하던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주제 여기서도 다루었지만 설교위의 한영,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황색 그리스도, 황색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아상 뭐 이런 성서적 주제가 이에 토속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고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 반고흐요. 반고흐는 고통받은 화가의 초상, 야수파에 시작되는 점이라고도 했고요. 이 반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20살 때 미술품 딜러 밑에 취직을 하고요. 첫사랑의 실패 후 다시 종교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넘어가고 많은 화가들과 교류해서 전묘주의를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겐과 친구가 되고요. 또 아들로 떠나고 고겐과의 공동작품, 고겐과의 결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중엔 자살을 하죠.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39세 나이로 정열적인 삶을 마친 화가입니다. 형태의 단순화, 그림자 없는 밝은 색채의 연속, 특유의 표현력 넘치는 불터치, 자신의 영혼과 정열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쓰였다는 거죠. 후기 인상주의 사인바, 세라, 세잔, 고흐, 고갱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화가가 이 고흐입니다. 고흐의 작품은 그 일렁거리는 듯한 강렬한 붓터치가 특징이죠. 작가가 고흐의 그런 화풍을 강조하기 시작한데 어찌 보면 고흐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뭉크도 이런 고흐의 이런 작품을 보고 표현주의적 작업들을 따라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화상입니다. 본인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귀에 붕대를 맨 자화상입니다. 27세 적지 않은 나이에 화가가 되겠다고 붓을 들었습니다. 여기 개신교 목사의 6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가난한 자에서 설교하며 사는 것이 하늘이 내려준 자신의 일이라고 믿어왔던 그였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심과 보여주기식 신앙심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해서 진정한 신앙심을 실천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면 설교하는 일 따위 안 하니만 못했다. 대신 그림으로써 가난한 자들 곁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며 만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결국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그림을 찾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었다고 합니다. 이게 해바라기입니다. 이거는 아들르의 반고흐의 방이고요. 이거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 정신병을 앓고 있을 당시에 고흐가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작품이 대단하죠. 당시 고흐는 정신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그림 속에 소용돌이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대표적으로 뽑히는 이 별이 빛나는 밤이죠. 이게 고갱하고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이 생내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렸다고 합니다. 고흐에서 밤하늘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었고 이보다 먼저 제작된 이 아들의 밤의 카페 테라스, 롱강 위에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반짝이는 밤의 전경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고흐 자신은 이런 별이 빛나는 밤의 작업을 마쳤을 때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터치로 그려진 하늘은 굽이 치는 두꺼운 블론이므로 사이프러스와 연결되고 그 아래의 마을은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아래는 교회 청탑은 그의 고향인 네덜란드를 연상시키고 그의 병실 밖에서 내다보이는 밤 풍경을 상상과 결합해서 그렸는데요. 이는 자연에 대한 반고흐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쏟아뻗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런 그 전통적인 이런 무덤이나 예도에 관련된 나무지만 반고흐는 죽음을 불길하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까마귀가 나는 버릇입니다. 정열적인 이 감정의 표현을 강하게 해서 이런 그림의 이런 표현을 색감들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의사 가세의 초상입니다. 고흐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에게 테오는 인생이라는 여행의 동반자나 다름없었다고 하고요. 늘 불안했던 고흐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탱해 준 것이
그 동생 그 태호와 자신을 우리라는 강한 결속력, 믿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영리하면서 혁신적인 태도를 지닌 미술 중개상이었던 태호는 젊은 화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고흐와 세상을 연결해 주었고 고흐의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태호에게도 고흐는 인생 대부분을 차지한 사람이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태호의 충격은 너무 커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형의 해고존을 기억하던 그는 한순간 모든 의욕을 잃고요. 고흐가 죽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채 형을 따라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밤의 테라스입니다. 색채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표현하죠. 색채 없이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색채를 사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것, 진정 아름다운 것, 옳은 것이기도 하죠. 화가에게서 고흐는 처음부터 색채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 어떤 도구보다 화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색채야말로 감각의 도구고 주관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타인과 그 내용을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일본 판화의 이론을 오랫동안 고심했고 파리로 돌아온 후 인상주의와 전묘주의 화가들의 과학적인 습작을 접하는 등 고흐 자신이 직접 겪고 깨달은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해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확립하는 것, 색채를 통한 그림으로 고흐가 이루고자 하는 바였다고 합니다. 고흐는 젊었을 때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증, 정서불안 이런 것들을 많이 앓았고요. 자신의 기마저 자라버릴 정도로 불안정했던 그의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죠. 언제 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고흐는 정신병동으로 이제 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도 다르게 고흐가 진정 원했던 것은 함께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전시회도 열기도 하고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거절당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지만 종국에는 새 시대를 이끌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모두가 알다시피 끝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계에 편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구의 삶은 외로웠다는 거죠. 그림에 대한 열정과 자신만의 기법, 삶에 관한 태도 등에서 고흐는 독특한 그냥 예술가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세상을 떠난 후에야 굉장히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에 관한 출탈물이 쏟아졌고 그의 일생이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짧고 꿈틀거리는 듯한 붓자국, 표현파의 영향입니다. 파리 시절에 이론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지금까지는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유지했던 이 화법은 오늘날 우리가 반고흐에게서 전형적이라고 느끼는 이런 화법입니다. 고흐는 일관적으로 자기 작품에 자신의 정념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고요. 이를 위해 간섭적인 간섭을 그리던 아카니즘을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인상파를 접할 때도 훌륭하다고는 생각하나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의 개성 있는 학범을 획득했습니다. 고흐는 미술사에서 작가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요. 고흐의 작품을 이해할 때만큼 그 작품 자체만큼 그 작품 자체보다 작품을 만든 작가의 생애가 더 중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전에는 대부분 표현 기교나 작품 주제에 집중해 작품을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술작품을 볼 때 작품의 표면 이미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내력과 작가의 생각, 감정, 의도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뒤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면 지금 로트렉, 세잔, 고갱, 고후에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충분한 이해가 되셨